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품사에 대해서 배우고 계실 텐데, 품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영역인 형용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품사가 뭐뭐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팔품사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저는 팔품사를 가르쳐 드리지 않고요. 영어의 주요 품사로서 4개의 품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어의 품사 4가지. 대표적인 품사 4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뭐뭐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나와야 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다시 뭐뭐가 있다고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을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우리가 흔히 영어는 자리의 언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은는 이가 뭐뭐다, 뭐뭐를 이런 식으로 단어마다 끝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조사나 접사 같은 것들을 붙여서 문장 성분을 표현해 주는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특정 자리에 사용됐어? 그러면 주어. 특정 자리에 사용됐어? 그러면 수로 동사. 특정 자리에 사용됐어? 그러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의 주요 문장 성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뭐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주어, 수로 동사, 수로 혹은 수로 동사, 세 번째 목적어, 네 번째 보어. 그리고 문장의 5형식까지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4개만 배우셨겠지만 7형식까지 배우신 분들은 하나를 더 배우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사어라고 하는 친구예요. 나누기에 따라서는 문장 성분의 종류를 더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뭐뭐 있다 그랬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아, 품사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다? 뭐뭐사라고 끝나는 애들이다. 그렇다면 품사라고 하는 게 뭐길래 뭐뭐사라고 끝나는 애들을 품사라고 부르냐? 품사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는 명사라는 종류로 쓰여요. 어떤 단어는 어떤 동사라는 종류로 쓰여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문장 성분은 무엇이냐? 문장 성분은요. 뒤에 뭐로 끝나고 있어? 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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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땡어로 끝나는 친구들이 문장 성분이고요. 제가 아까 자리의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렇다는 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장 성분이란 건 일종의 단어의 자리다.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품사를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문장 성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 이유가 뭐라고 알 수 있어요? 특정한 단어의 종류가 특정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 남자나 여자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종류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수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동사라고 하는 건 수러 자리에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수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결국 동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러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도 부르냐? 동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문장 성분은 뭐뭐어로 끝나는 단어들이라고 배웠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얘는 다 어로 끝나는데 얘만 동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거라고? 사실은 수러 자리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수러 자리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 동사밖에 못 들어가. 반대로 동사는 어느 자리밖에 못 들어가? 수러 자리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수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동사라고 불러버린다 라고 했던 겁니다. 됐죠? 마저 체크해 보자면 형용사는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부사는요. 원래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 7형식까지 배우신 분들은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개가 주요 품사라고 했었고 이 품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이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특정 품사의 단어는 특정 문장 성분으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다? 주, 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동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다? 수러 자리. 근데 수러 자리에는 동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수러 동사 혹은 동사라고 부르겠다. 형용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다? 보어 자리. 부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다? 5형식 기준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 7형식 기준으로는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것까지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배운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형용사의 기능 중 하나를 배우신 거예요. 형용사의 기능 중 하나가 뭐야?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 형용사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형용사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뭐뭐 니은으로 끝나거나 뭐뭐의라고 끝나는 게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아름다운이라고 하면 형용사인 거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동사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쁜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인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고 다로 끝나게 표현을 했다. 그럼 영어에서 뭐라고? 동사인 거라고요. 오케이? 많은, 심각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고 있죠? 이런 건 다 형용사라고요. 오케이? 뭐뭐의라고 끝나는 단어가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그냥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애들도 전부 다 형용사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산의, 타작의, 풍년의, 빈곤의 같이 어쩌고저쩌고 의로 끝나는 단어들도 전부 다 형용사인 거고 나의, 너의, 그의 이런 식의 소유격 표현들도 넓은 범위에서는 형용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어로.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건물, 예쁜 건물,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심각한 문제들. 그쵸? 뭐 다작의 작품, 풍년의 곡식, 빈곤의 상징, 나의 부모님, 너의 재산, 그의 외모. 자,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들을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죠. 소녀, 건물, 돈, 사람들, 문제들, 재산, 외모 이런 단어들, 뭔가의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명사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명사랑 붙어 다녀요. 오케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명사를 부연 설명해줘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은요, 명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갖가지 표현들을 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해줘요. 형용사는요, 명사를요, 꾸며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쵸? 수식한다는 건 꾸며준단 말입니다. 다시, 형용사는 어떤 단어라고?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형용사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명사 수식이요. 다시, 형용사의 역할이 뭐뭐 있다고요? 아까는 문장 성분의 관점에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역할이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역할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형용사의 용법은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그런데 얘네를 조금 더 고급진 말로 바꿔볼게요.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보어가 문장 성분의 일종이었잖아요. 문장 성분을 이룬다,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문장을 서술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세상에 여자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예쁜 여자는 이만큼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자인 여자도 이만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인 여자도 이만큼밖에 없겠죠. 자, 제가 부연 설명, 수식어를 하나씩 붙이면 붙일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그쵸? 명사의 범위를 점점 더 좁히고 있다,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이 있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건 무슨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보어의 종류 우리 두 가지 배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거?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지금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 표현 자체가 낯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주격 보어가 사용되었다. 그럼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몇 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2형식 문장이라는 거고,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었다. 5형식 문장이라는 것까지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건 단어의 종류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기능?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야. 그런데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엄밀하게 따지면 형용사가 아닌데 문장 속에서 살펴보면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뭐라고 공부해야 될까? 그게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형용사류라는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형용사류라는 거는요, 형용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형용사처럼 사용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들이란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형용사가 있겠죠?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 이 친구들은 당연히 형용사처럼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두 번째, 준동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준동사가 뭐예요? 동사에 뭐시기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친구들, 다른 품사로 쓰이는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게 준동사잖아요. 준동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거?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건요, 투부정사와 분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옆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PP까지 이 세 가지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투부정사라고요. 오케이? 세 번째, 전치사구도 형용사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구는요, 크게 형용사류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부사류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예요? 형용사류로 사용되는 경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번째,
우리 절 중에서도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는 관계사절이 있고요. 관계사절은 관계 대명사라던가 관계 부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동격절입니다. 동격절은요, 선생님에 따라 교재에 따라서 명사절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형용사류의 기준으로 뭐를 말씀드렸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를 수식해주면 형용사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동격절은요, 저도 명사절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동격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형용사류라고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됐네요. 형용사류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 그 종류는 뭐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형용사구. 두 번째, 준동사. 준동사 중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된다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만 된다. 전치사구 중에서는 형용사류로 사용된 전치사구가 해당될 수가 있겠고, 관계사절도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류다. 동격절도 명사를 수식해준다는 의미에서는 형용사류로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형용사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문법을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뭐사, 뭐뭐구, 뭐뭐어 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법들이 상당수 존재할 겁니다. 그럴 때 뭐뭐류라는 용어를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훨씬 더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인 문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뭐뭐류의 기준은 뭐라고요?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뜻이라고요. 오케이?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게 뭐라고? 보어처럼 사용된다. 명사 수식처럼 사용된다. 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 소개란에 소개되어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